자, 이제 우리가 3회 파트입니다. 이제 객관식 위한 민법 기본 강의인데요. 오늘은 이제 민총 파트에서 권리 객체 파트를 봅니다. 우리 교재는 37페이지입니다. 물건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뭐 가볍게 볼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일물권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하나의 소유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갑이라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 배타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일부를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물건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권리 중에서 소유권 같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용익권, 보통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물권의 분류에서 배웠지만 제한물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일정한 제한된 권리만 제정된 것인데 여기에는 용익권, 사용수익 이라는 권리가 있고 또 담보, 어떤 담보를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지상권,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또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으로서는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당권이 있습니다. 물론 근저당권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제한된 물건에 대한 권리자의 경우는 우리가 일물이권주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것들은 하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일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정 지역만. 그래서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담보물권은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서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것들이 그 말이고요. 우리 민법상은 이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는 뭐냐 말은 유체물, 전기가 기타 그리고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다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집합물건, 우리가 하나의 물건이라는 이제 개념, 한 개냐 두 개냐 그 숫자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집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물건은 이 집합물이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고래에 이제 여러 개가 몰려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로서의 거래에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서 본다. 그런데 어떤 양어장에 있는 뱀장어가 있다. 그건 그 많은 뱀장어를 한 개당 얼마씩 파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그죠? 그 안에 전체로서 거래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수개의 물건의 집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한 개의 물건을 보는 것입니다. 주로 그 박스에 봤듯이 재고 상품, 제품, 원자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양어장, 양만정에 있는 뱀장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30만 마리가 있다. 이 30만 마리 자체를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약 1,000만 원의 담보를 1,000만 원을 빌려 쓰고 이걸 담보합니다. 그럴 때 그 양도담보를 합니다. 그죠? 실제 채무자 쪽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채권자에게는 1,000만 원 빌린 다음에 채권자에게 그죠? 돈을 못 주면 양도겠다 이런 식으로 담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담보의 목적물은요 이 예컨대 여기 있는 뱀장어가 자꾸 팔린다 그죠? 장어 같은 것들이 팔린다 그러면 어느 날은 뭐 그죠? 35만 주, 32만 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전체로서는 물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보세요. 입안에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의 특정의 어류인 그 양만적 안에 있는 뱀장어 같은 어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양도 담보로 계약을 하고 하더라도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의 분류는 이제 사실상 법률상은요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주물과 종물 또 원물과 가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 이 부동산이란 말은 이제 우리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99조에 토지 아까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토지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그죠? 정착물.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안 쓸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정착물이 뭡니까 해서 뭐 대표적인 건 이제 그 위에는 건물이죠. 건물. 건물은 단독 건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아파트처럼 여러 개의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도남이 2번에 임목, 나무, 임목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또 수목에 달려있는 과실, 과실인데 아직 따지 않은 그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과실. 그래서 아직 분리되지 않은 과실. 그래서 배나무라면 그 배가 아직 분리하지 않은 과실이다. 근데 그 과실이 상당히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그래서 거의 수확기가 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농작물,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정도가 이제 분류됩니다. 먼저 이제 박스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통 건물을 한 개의 건물을 할 것이냐, 구분 건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내가 소유자가 통으로 쓸 수 있고 하나 100일로 100여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그 소유자의 의사는 그 구분행위라는 것이 필요한데 판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구분행위, 그죠? 구분행위란 그 구분 의사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얘기는 건축 허가 신청할 때나 분양 계약을 할 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그 구분행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건축물 대장의 등록은 그러한 구분행위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2013년 1월 17일 날 우리가 전업 판례로 구분행위 외에 건축물 대장 등록은 우리가 구분행위의 요건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임목과 수목. 임목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그 임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임목과 수목을 나누는 이유는 그 임목법에 있는 몇 가지 종류가 안 됩니다만 그 임목법에 따라서 나무도 보존 등기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별도의 그 등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 그냥 수목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임목법상에 등기될 수 있는 그런 나무는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객체고요. 그래서 이런 임목법에 따른 것은 그 등기는 2가지가 할 수 있죠. 그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가 됩니다. 수목은 이제 우리가 수목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통 뭐 단독주택 안에 있는 수목, 그죠? 뭐 대나무다,
그 안에 또 그 소나무다 이런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가치 있는 뭐 소나무 하나도 뭐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독립되냐 것인데 우리가 보통 수목은 사실은 땅 주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땅과 별개를 하려면요 명인 방법 뭐 줄을 끌어매든지 팻말을 세우든지 해서 요쪽에 있는 나무는 누구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명인이라고 그러는데 수목은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토지와 별개로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지 주인 걸로 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농작물은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작한 사람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더라도 그 농작물은 땅 주인 것이 아니고 경작자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래 심어 있는 것이 그죠?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저것도 같은 나올 수 있는 적어도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나와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주물과 종물은 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물과 종물의 개념, 물론 그 주물과 종물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주유소의 주유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유소에서의 또 탱크, 건물 안에 있는 정화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주된 건물의 효용에 이바지해 있고 그것이 부속되어 있고 또 같은 소유자고 이런 것들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된 물건에 대한 종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주물을 팔 때 앞서 건물을 팔 때 정화조 따라가고 주유소를 팔 때 주유소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 주장 탱크도 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유류 주장 탱크에 대해서는 종물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거대할 수 있죠. 이것은 벌써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부속물로 봅니다. 부속물 보고요. 그러면 이런 종물에 대해서는 이제 한 4가지 조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물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용성이다. 용도가 항상 주물의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뜻에서 상용성이다 봅니다.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물과 장소적으로 부속되어 있어야 되고 또 종물은 그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같은 소유권이 된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도 만약에 타인의 소유로서 주물에 처분 이후에 종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그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해서 추인하면 그 주물의 소유자 걸로 되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라도 동의는 해야 된다. 것들이 이제 소유권 동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용에 대한 것들 부속됐을 거, 독립한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소유자일 것, 그죠? 뭐 효부독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 이번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주물이 팔리면 종물도 팔리는데 또 주물과 종물은 우리가 동일한 소유자인데 다만 이제 그러면 주물이 팔릴 때 종물도 따로 팔릴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주물의 처분성 주물이 팔리면 종물도 같이 팔린다. 그죠? 이게 처분의 일체성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외를 줄 수 있다 해서 거기 보시면 판례가 당사자가 그 약정을 티약으로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물만 따로 팔 수 있는데 이때는 약정을 하자는 것이 그게 골자예요. 그렇죠? 2012년 판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 토지
지하에 있는 주유소의 저장 탱크 같은 거 주유기는 당연히 경매됐다면 같이 경매 넘어가는 것이다.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횟집, 그 횟집에 사용하는 그 건물에 있는 생선 보관용 수족관도 그건 그 건물의 횟집이라는 용도 건물에 대해서는 종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 종된 물건이나 이 물건도 물건이지만 우리가 권리에서 우리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도 이렇게 유추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건물한 사람이 A한테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권리, 그죠? 건물이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자, 그죠? 101호 A 겁니다. 그러면 여기 땅에 대한 지분이 땅이 크니까 이제 그 지분은 자기 개인권 아니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토지는 공유 지분입니다. 이 공유 지분이죠. 항상 아파트의 땅에 대해서는 이 전체는 아파트의 주민의 공유 지분이고 토지는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이고 이걸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 대지권의 지분 이 번지수의 대지권의 지분이 만약에 뭐 만분의 22였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01호를 팔았어요, B한테. 그러면 A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주된 권리가 건물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면서 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적어도 이것에 효용돼 있고 별개고 같은 소유자라는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처분의 일체성, 주물의 처분에 따라서 종물도 처분된다라는 처분의 일체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법에서 자주 나오는 집합관법상 처분의 일체성, 즉 분리하지 말아라 그런 법리가 이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리, 그래서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살펴 보실까요? 기출 문제, 14년도 문제. 구분 건물의 그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건물을 그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되고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를 그 건물만의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가압류권자라는 사람이 K라는 사람이 건물에다가 건물 소유권 여기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면요, 이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에 대해서도 가압류했다면 그러한 결정은 그 대지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러니까 대지권에 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건 분리처분하는 격이 없다면 당연히 미치는 것이다. 두 번째,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자나 이용의 상용에 공용됐을 때 주물 자체의 효용성과 직접, 그죠? 그 주물의 효용성이 중요한데 효용성과 관리가 없다면 그건 종물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모텔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텔레비전, 전화기는 우리가 짓기는 종물이 아니다. 또 판례가 거기에 이 공장 안에는 보통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폐수 처리 시설을 둡니다. 그죠? 그건 하나의 공장의 효용성을 위해서 두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또 우리가 돈이 들일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적어도 거기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 그 기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거기 그 저당권은 그 종된 물건이 폐수 처리 시설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권을 봤을 때도 A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주된 주물과
종물의 소유권이 같이 붙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해요. 하더라도 당연히 이 저당권도 주물과 종물에 미치고 가등기도 주물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물건의 소유권의 귀속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누굽니까? 즉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줬을 때 건축주 앞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되는데 고민인데 특히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세요. 지금 건축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1번 사회통념상 우리가 건물은 적어도 완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은 이제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짓다가 A라는 사람이 짓다가 다시 B한테 넘겨주면서 B가 그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서 완공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건축했던 사람은 A였고 나중에 완공한 사람은 B였어요. 그럼 우리가 건물은 최초의 취득자가 누구냐? 최초의 취득자를 우리가 원시 취득이랍니다. 취득. 처음부터 라는 뜻이 원시라면 그러면 이 원시 취득자는 누구예요? 그건 최초의 건축주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남의 땅을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건축업자입니다. 자, 건축업자가 남의 땅에 대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그 땅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준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서 분양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땅값을 갚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럼 건물이란 것은 그 원시취득인데 우리가 내가 보세요. 거기 이 양에 건축업자가 타인의 땅을 사서 대금을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건물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료, 자기가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건물에 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 사람 거입니다. 물론 건축 허가 명의는 땅 주인으로 내는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뭐라고요? 그 채무자인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건물을 진 사람, 그 건축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건축주,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갖다가 건축한 사람. 따라서 이건 담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실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으로 보면은 일단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땅 주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씌워서 그죠 분양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등기권자하고 원시 취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건물은 이렇게 완성된 자 거다라는 것들. 그 밑에 있는 기출문제도 이제 그런 골자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다만 건축 허가 명의를 대지 소유자로 했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대지 소유자에게 원시적 귀속이 아니고요. 건물주가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국유재산에 대해서 뭐 행정재산이라든지 뭐 일반 재산이라든지 이런 말 쓰는데 그 뭐 그냥 어려운 것 같지 않고요. 과거에는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특히 잡종재산이라는 말 썼는데 그 표현은 지금 일반 재산에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 외의 재산을 뭐 잡이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그냥 우리가 일반 재산이다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국가재산을 행정재산과 행정외 재산인
그 1번 재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거 과거의 답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 민법적인 것이 들어 있고요. 이건 주로 행정법적에서 바라다보는 시각이죠. 그다음에 원물과 과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물.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 자체에서 물건을 그 사용 수익 용법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 물건이 그 물건 이게 원물이다. 그죠? 원물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어떤 용법에 따라서 쓰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 그 산출물, 아웃풋, 이런 산출물이 있어요. 이 산출물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그죠?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취득하는 산출물인데 이런 산출물을 우리는 특히 이걸 우리는 천연과실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 조문에 다 있어. 조문에 물건을 갖다가 남은 거 갖다 써요. 사용 대가. 자, 물건을 빌려오면요 돈을 주겠죠. 그 대가로 받는 금전 등 금전 받을 수도 있고 또 달러 받을 수도 있고 기타 물건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이것도 일종의 법에서 준 법정 과실이다. 과실이다. 그래서 어떤 산출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물건에 대한 용법상 산출물로 속성과실이 있고 물건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게 되는 금전이 법정 과실이다. 주로 이제 그 건물을 빌리게 되면 차임 같은 걸 내게 되는데 또 땅을 빌리게 되면 차임을 내게 됩니다. 임대료. 그런 건 전부 다 과실이고요. 또 원물의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 같은 것도 여기도 해당되죠. 법에서 인정한 그 대가를 말합니다. 주로 법정 과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주로 법률적으로 좀 문제된 것이고 천연 과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과실에 대한 취득은 누가 합니까? 근데 원래 원물 권리자가 과실권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천연 과실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면, 원물에서 분리하는 순간에 그죠? 권리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분리했을 때 장래 분리했을 때 그때 여기 분리했을 때 그 수취할 자에게 미친다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 법정 과실은 이제 사용 수익이 있으니까, 그죠?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서 당연히 수취할 그 기간 사용 수익. 내가 존속 기간 비율로, 그죠? 존속 기간의 비율로. 건데 뭐 3개월을 쓴 사람, 4개월을 쓴 사람, 6개월을 쓴 사람이라는 그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론의 차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과실은 특히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한 자가 아니고요. 수취할 자가 한다.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그럼 만약에 이제 이 과실도 우리가 어떤 천연과실이든지 이런 또 임대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천연과실이 나오는 그죠? 땅, 또 어떤 이렇게 차임이 나오는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을 했을 때 이때 매도인이 매매 관계에서 문제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특히 과실 취득권의 수취권에 대한 규정 문제는 일단은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페이지
그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또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 생긴 과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인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 매도 효과다 이거죠. 그래서 인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도 효과다. 그죠? 그렇지만 인도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돈을 다 냈다. 물론 돈을 다 내면 그 돈 낸 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자 금전, 잔금, 자 잔금 지급했어요. 아직 인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잔금 지급한 날 5월 4일까지의 과실, 이 5월 4일 이후의 과실은 그죠? 물론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창고에 이렇게 있어요. 있더라도 그죠? 네. 또 이 건물 그래서 5월 4일 이후부터의 임대료는 누구 겁니까? 매수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건물 같은 거 팔았다가 그러면 여기서 월세를 만약에 한 달에 450만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쪽에다가 그죠? 5월 4일 이후에 그 해당하는 만큼은 돈을 준 날부터 이후는 결국에는 매수인 거에 소유권 넘겨주면서 450만 원에 해당하는 것들 안 분비율만큼 그러니까 차임 상당액도 미리 줘야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150만 원 줘야겠죠. 그래서 10일치 정도 10일치, 20일치, 30일치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조문은 대금 낸 때부터는 과실권이 누가 했다, 매수인이 했다. 또 이제 그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문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유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유언을 그러면 수증자가 유언으로 우리가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언을 했을 때는 언제부터냐? 즉 언제부터 자 A라는 사람이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A라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언제부터 주로 사망이죠. 사망한 때부터 조금 넘어오지만 그러면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은 언제부터냐에 대해서는 거기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때부터 그때부터 임대료나 초형과실을 다 줘야 됩니다. 차임을. 그죠? 그리고 자 유치권자. 자 이 우리가 건물을 유치. 자 건물을 유치했습니다. 그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를 유치권자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3번에 유치권자는 건물을 유치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과실 수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먼저 유치권자로서 그 임대료를 먼저 다른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임대료 같은 것도 충당할 수 있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것도 안 그래요. 물건은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전이 아닌 때는 그 과실을 경매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세 가지 대금 완납 시 수증자의 청구 시 유치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합인데 부합되는 거. 자 우리가 자 보실까요? 이제 이 부합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소유권, 어떤 물건과 물건, 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때, 또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됐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 걸로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합됐을 때 과연 누구 걸로 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먼저 판단해줘라. 소유권을. 이렇게 우리가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의 문제다. 그죠?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다. 그죠? 그건 우리 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실까요?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이 됐을 때는 일단은
그 합성물인데 이 합성물은 그 주된 동산이 뭐냐, 그죠? 주된 동산과 종된 동산끼리 했을 때는 우리가 주된 동산 소유자 것이고 그 주종을 구별했을 때는 그때는 그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만큼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된 그 동산 소유자 걸로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고, 가액을 아셨을 때는 가액 비율로 뭐 A 3분의 1, B 3분의 2 이렇게 공유가 돼요. 단독과 공유로 나눠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부동산의 부합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보탠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런데 건물에 박아놓은 냉장고가 있다. 냉동시설이 있다. 그걸 떼려면 그 건물이 거의 건물을 갖다 깨트려야 된다. 또 그걸 깨려면 그 냉동고를 쓸 수도 없다. 버린다. 그러면 그건 그 부합된 상태에 놔둬야 되죠. 놔둬야 되는데 그때는 적어도 그 냉동고보다는 그래도 건물 가치가 더 클 테니까 건물 소유자 걸로 하자. 소유권을 누구나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그 부합에 대한 것들인데, 문제는 이 부합은 만약에 물론 타인의 권한, 그것이 남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일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따라서 아래 판례에 보듯이 타인의 권한에 부속되더라도,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부속되더라도 더 이상 뗄 수 없어서 그 부합물이 그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라 본다. 것들이 2009년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이제 8층 건물을 우리가 9층으로 한 층 올렸어요. 그럼 증축된 부분도 부합물입니다. 그죠? 그럼 부합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도 당연히 저당권 설정한 후에 부합물이 돼가지고 저당권자가 이미 경매에 넣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경락에는 중축된 소유권도 그냥 취득을 합니다. 그죠? 그냥 부합물로서 소유권을 얻는 거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2008년도 문제는 뭐냐면 남이 그 부합물을 다른 사람이 갖다가 박아놨어요. 그럴 때도 그러냐에 대해서는 일본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그 부합된 물건이 그 독립성이 없다. 독립적인 거래 액체가 상실하고 그 물건의 구성분이 됐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것도 부동산의 소유자다. 그래서 또 주물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합된 건물에 이게 부합된 물건이 이렇게 창고가 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이제 건물주는 A고 이 부분을 설치한 이 부합물을 설치한 사람이 냉동고가 있다. 엄청 큰 냉동고가 있어요. 냉동고가 한 5억을 들여서 했어. 이 설치를 했는데 이거에 이 K1에서예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설치했으면 원래 이 사람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 소유권은 A 걸로 보게 되고, 물론 나중에 그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얘한테 줘야 되는 건 있겠지만, 일단 소유권의 개념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요. 그죠? 네, 그런 얘기죠. 또 이거는 이게 만약에 같은 소유자냐 이 물건이 같은 소유자일 때는 당연히 좋은 물이겠지만 이건
좀 다른 부합물 되겠죠, 부합물. 그래서 그 이번에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그 종물이 아니다. 결론, 저당권의 그 상용에 공유해진 물건이 결국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이더라도 결국에는 그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요 얘기는 그 선을 취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입니다. 4장에. 자, 권리 변동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기본 강의니까 그렇게 빨리 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우리 여기 있는 교재가 지금 한 40페이지입니다만 여기까지 만든 아마 기본 교재는 아마 한 150페이지 정도. 한 4배.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는 거의 기본적인 교재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인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일반적 교재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0페이지가 넘어갔다 볼 수 있어요. 자,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몇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은 이제 권리의 발생부터 변경, 소멸까지를 말합니다. 소멸, 그죠? 또 권리의 취득, 그죠? 또는 보통 이건 상실이죠. 그래서 뭐 권리 변동, 권리의 득실이다, 득실. 권리 변동 그러면 취득과 상실 말할 수 있고요. 처음에 취득하는 분야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누구한테 이렇게 이어받는 그 경우에 이게 승계 취득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처럼 건물을 새로 짓는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원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건물의 신축 같은 걸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 따라서 어떤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신축, 취득시효, 유명한 뭐 선의 취득, 선점, 뭐 유실물 습득, 매장 발견, 이런 첨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는 누구한테 이전적,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같은 경우는 이전되는 경우가 있죠.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전적이란 말은 그 매매라든지 상속처럼 구 권리자에게 있던 권리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설정이라는 것은 구 권리자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 중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그죠? 보통 사용 수익권 또는 처분권을 주는 것인데, 이 사용 수익은 주로 우리 용익적인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죠, 설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밖에 담보권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란 말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 원인이 특정이 돼요. 그런데 포괄 승계는 하나의 사망이라는 사망의 사실, 하나의 취득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개를 일괄해서 취득을 합니다. 주로 상속, 포괄 승계, 또 합병해서 하는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권리 변동에 대한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법률 요건이 발생하면, 그죠? 어떤 우리가 그 법률 요건과 그러니까 원인과 효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 우리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건 하나의 볼까요? 이 법률 어떤 원인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 요건이 있게 되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매도인이 A고 매수인이 B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B 간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죠? 청약을 한 다음에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 안에 또 청약, 야 물건을 팔아라, 오케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의사표시가 있죠. 살려는 의사표시, 승낙하는 의사표시. 그럼 그 법률행위 안에 구성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있는데,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 속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계약을 하게 되면요, 매도인은 그죠? 이 물건에 대한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인도나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였고요. 매수인은 그에 따라서 매매 대금이라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은 일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 요건과 관대,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생기면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라는 그런 요건이 또 갖춰지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권리 변동이 아까처럼 의사 표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냐, 아니면 의사 표시가 아니고 개개의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 행위와 법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적인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 법률 사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정신적인 기초엔 용태와 사건이 있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의사표시 하다 보면요, 어떤 의사표시 하다 보면은 표시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표시를 잘못하는, 그러니까 A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101번지 땅이 있고 103번지 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가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산하는 도로인데 A, B는 계속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이건 건물이고 이건 건물이 없습니다. 이건 그린벨트야. 일단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A, B가 서로 간에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이 껴있는 요 101번지 판도로 서로 막 그죠? 한 몇 년 동안 계속 할래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와서 매매 계약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 계약서에다가 다 잘 썼는데 101번지라고 했다 그죠? 101번지 표시를. 그러면 이 두 사람 자, 이렇게 하는 표시가 뭐죠? 오표시죠, 오표시. 잘못된 표시. 그죠? 그러면 이 잘못된 표시다.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근데 이 의사 표시, 그 사람의 의사는 101번인데 쓰기를 103번 썼어. 그러면 원래는 표시, 우리가 항상 객관적인 게 표시고, 그죠? 계약서에 있는 표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당사자의 합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의 합의, A와 B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맞으면은, 그때는 객관적으로 표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합치됐어요. 의사는 101번지인데 표시를 103번지 했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표시지만 문제 없다.
그럼 우리는 우표시 무효다. 아무런 해롭지 않다. 라는 것이죠. 볼까요? 그래서 표시가 잘못됐더라도 이 표현은 보세요. 표시가 잘못됐더라도 그 표시의 의미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계약도 그에 따른 효과를 줘서 이 계약서는 그냥 103번지로 101번지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라는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의사표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우리가 단독행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단독행위 중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데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가 그죠? 취소, 해제, 추인, 상계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아예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이 없습니다. 예컨대 유언, 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이거는요 상대방이 없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없는 거 하나 외워놓으세요. 유언이라든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라든지 권리 포기, 특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주의해 보시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또 법령으로서 채권행위, 내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죠? 이 매매 계약이라는 어떤 그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A와 B 간의 매매에 따르면요, A는 그죠? 그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의무가 생기죠. 그죠? 이렇게 어떤 의무 부담 행위라고 말하고요. 그게 아니고 아예 그 물권 행위, 어떤 물건이 넘어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물건에 넘어가는 준하는 행위를 준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물권은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는 물권 행위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는 물권 행위지만, 그죠? 어떤 매매와 등기까지 해야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물권이 아닌 처분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준물권행위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은 게 채권 양도와 채무 면제는요. 이건 완전히 그죠, 준물권행위. 한마디로 우리가 채권을 양도해 보거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무채재산권에 대한 양도 같은 것들은 뭐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는 이제 채무인수. 채무인수는 이제 우리가 종전 채무자의 채무가 사라지는, 즉 우리가 A가 B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갑이 채권자입니다. 근데 A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B가 다 인수해. 형이 동생 채무 대신에 이게 면책을 시키는, 그죠? 아예 구채무자는 소멸시키고 채권을 신채무자에게만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그 면책적 채무인수고, 아니면 둘 다 치는 채무이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다만 이제 이 면책과 병존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특히 그 병존적 채무는 이제 의무부담행위지만 그 면책적 채무가 사명계약일 때는 준물권행위다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보조행위 별치시고 객관식들이 잘 나왔던 문제인데요. 어떤 다른 행위에 대한 보조로서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행위를 동의하는 행위, 그죠? 동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 같은 거, 동의하거나 어떤 행위의 추인이라든지 대리권의 수여, 어떤 거 동추대, 이렇게 다시 한번 동의, 추인, 대리권 수여 행위는 보조행위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종전 행위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보다 이게 혼인이라는 것이 부부재산 계약보다 큰 거죠. 또 채권 행위가 담보권 설정보다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시는데 3번을 좀 잘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하고 보조행위를 잘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오늘 104조와 103조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법률행위에 대한 목적, 우리가 법 얘기를 하게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지금 우리가 44페이지에 법 얘기를 하게 되는 목적은 당사자가 그 어떤 법률행위 통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가 있죠. 그 효과를 말합니다. 효과를.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려면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효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그 효력을 가지려는 그런 그죠? 경우에는 다음 같은 내용, 즉 내용의 확정성. 그 법률행위가 적어도 확정해야 된다. 확정.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죠? 이미 불난 건물을 우리가 팔 수는 없지 않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확정돼야 된다. 그래서 확정성이고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그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내용의 또는 법령의 목적 시험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지금은 그게 나오지 않겠죠. 예전에 뭐 법률행위의 목적을 얘기해봐라. 그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법령의 목적에는 확정성, 그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죠? 또 형능적사 이렇게 여기다 하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확정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이 가능성인데요. 가능성. 이 가능한 거에 대한 걸 해석하느냐 목적이. 그래서 가능에는 그러니까 불능 반대로 가능에 대한 것은 뭐죠? 불능이죠. 불능. 이 불능인 것들에 대해서는 목적 탓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반대로서 불능의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 있고 나중에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고 이것이 적어도 위법한 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더 중요하죠. 이거는 적어도 반사회성이 있으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요거 불능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그 급부의 목적물이 어떤 급부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맺혔을 때, 또 급부의 목적물이 존재하더라도 내가 경험치상 이해할 수 없을 때. 예컨대 농지를 사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농지에 대한 매매 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즉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의약품 회사가 땅을 샀어. 그러면 그 사람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회사에다가 농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줍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무효다. 그건 급부의 목적물이 원시적 무효다. 그건 무효다. 다만 그게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팔 수도 있습니다. 내 땅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우리가 유효하고요. 왜냐하면 사가지고 주면 되니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적법성. 이 적법성. 이 적법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따라서 거기 임의 규정이 뭐냐에 대해서는 민법 105조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당사자가 언더라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법령 확정 규정이죠, 규정. 어떤 법령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한번 선량한 풍속 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 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 이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은 이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것을 위반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올해 개정된 것들에서 상가 임대차법 중에 뭐죠?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임대인들도 적어도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우리가 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따라서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외의 규정은 다 규정이죠. 따라서 우리 조문에도 법령상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하고 그럼 만약에 그 임의 규정하고 당사자의 의사 그 둘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는 뭘 먼저 우선하냐? 그때는 그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해보세요. 만약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 만약에 집주인이 권리금을 우리 상점에 우리 접해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권리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권리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계약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는요 이런 계약은요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권리금에 대한 것들은 집주인과 약속한 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여기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일 때는 다른 의사표시가 우선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강행 규정일 때는 다른 의사표시가 안 돼. 왜냐하면 권리금에 대해서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갈 때는 권리금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 강행 규정은 다른 의사표시로서 물리칠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볼까요?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부동산 중개업법,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이 생겼는데요. 이 중개업법상 그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료가 요 중개업법, 전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를 했을 때는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다. 왜? 그건 강행법규다. 물론 이제 그와 달리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한 거. 이것은 그건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법상 우리가 2011년 판례입니다. 무주택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요. 그죠? 거기서 적어도 10년 동안 사게 되면 나중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줍니다. 그럼 그때 그런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산정, 이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산정은 중요한 얘기죠. 그걸 초과하는 것은 무효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103조와 104조 배우는데요. 이 103조는 뭐예요? 이 반사회적 행위 여기에 이제 네 번째죠. 근데 뭐냐면 이것은
103조의 그 반사의 질서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인 행위 할 건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 다 무효다. 또 화살표 밑에 그것이 동기, 그것을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표시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알렸다. 그것도 다 설사 동기라도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렸다. 그럴 때는 그건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103조 위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시면 뭐냐면 예컨대 증권 거래하면서 절대 우리 회사는 손실 보존이 없다. 설사 손실 보존 하더라도 약속을 합니다. 안 된다. 그죠? 다음 페이지. 또,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담보를 해놓고는, 담보로 돈을 빌려놓고는 팔았다. 그죠? 그러면 그 양도담보권자가, 또 반대로 이번에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자, 돈을 빌려주고요. 돈을 빌려주고 5년 동안 내 앞으로 소유권을 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자 B한테 이 건물을 줍니다. 즉 양도 담보를 해요. 담보. 제가 채권자죠. 그래서 일단 양도를 하고요. 양도. 그 다음에 둘이서 담보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A의 땅을 B한테 줘. 소유권. 양도했죠? 양도. 그리고 근데 조건은 담보야. 앞으로 5년 동안의 담보를 돈을 갖다가 얘한테 5억을 줘요. 5억을 준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직 5년이 안 됐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B는 이 담보 목적물을 팔면 안 됩니다. 팔면 배신행위야. 근데 이 K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팔아라 합니다. 팔았어. 그러면 이 B와 그 K와 사이 이 계약은 이 A와 담보가 되어 있다는 건 사실을 얘가 알고 이용했어. 교사했어.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반사질서행위다. 즉 배임행위에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그 양도담보권자의 그 배신적 처분에 대한 가능한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보셨다.